안녕하세요. 집신도 짝이 있고 결혼할 인연도 따로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혼할 사람들도 따로 있나 봅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이혼한 지는 이미 꽤 시간이 흘렀어요. 가끔씩 제 옛날 이혼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제는 화가 나거나 열불이 나지는 않아요. 이혼 초반에는 떠올리는 것마저도 스트레스라 매일을 명상과 요가로 잡념을 떨쳐내는 데 쓰곤 했죠. 저에게 첫 결혼은 마치 폭풍 같은 것이었어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으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친정아버지의 중매,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맞선 같은 걸 잘 보지는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생각이 좀 옛날 분이시라 좋은 혼처가 있으면 무턱대고 저희 두 자매에게 붙여주려고 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 중매나 맞선, 소개팅이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날 날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꽃피는 계절이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의사였고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죠. 아버지는 병원에서 남편을 보고는 결혼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딸과 맞선을 보라고 권했고 남편이 그에 응해 맞선 자리에 나오게 된 거죠. 어지간히도 딸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무엇보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1년을 만나봐야 된다고 말했지만 남편과 아버지는 빨리 결혼하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빨리 결혼하게 된 거죠.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기에 남편 결혼에 도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개원을 앞두고 있어 모아둔 돈도 모조리 다 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의사 사위를 갖게 해준 저에게 그 아파트 명의를 제게 이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결혼 전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남편의 비싼 물건에 대한 애정이요. 사치와 낭비라고 하면 좀 너무할지도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엄청 고가의 물건을 사들이지를 않나? 무조건 좋은 걸 사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저는 솔직히 일반 회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비 규모가 작은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빚뿐인데도 돈을 펑펑 쓰는 남편이 불안했지만 그 당시에는 알아서 잘 조절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라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절해주면 될 거라는 오만한 생각까지 했었죠. 저희 결혼에 문제가 생긴 건 결혼식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날 남편에게 오래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솔직히 예전 여친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첫 여자라는 웃기지도 않는 착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인 성인 남자가 3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사귀던 여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건 시기가 문제였어요. 제가 그 여친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이 찍어준 제 웨딩드레스 사진을 보던 도중이었어요. 제게 폰을 맡기고 화장실을 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신나게 제가 입었던 드레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사진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휴지통 안에 웬 젊은 여자의 셀카 사진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보통 휴지통은 30일 전 사진까지 저장이 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삭제가 되는데 이 사진이 휴지통 안에 있다는 건 요 한 달간 만나서 사진을 찍었다는 게 되잖아요. 게다가 그 사진첩 안에는 둘이서 팔짱을 낀 사진이나 배경으로 유명 여행지가 찍힌 사진이 많았어요. 아무리 봐도 최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오자마자 그 사진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이 여자 누구야? 설마 바람핀 건 아니지? 팔짱도 끼고 여행도 같이 간 것 보니까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묻는 거야. 진짜 다른 여자 만난 거야? 나랑 사귀면서? 아니야. 그런 오해할까봐 내가 걱정하긴 했는데 이 여자는 예전에 사귀던 여자애야. 헤어진 지는 벌써 오래됐고 나 당신이랑 사귀면서 이 여자랑 관계도 정리했어. 그런데 왜 사진이 최근 거냐고.
사귀지도 않는데 팔짱 끼고 놀러가고 그래? 헤어졌다면서 웃는 얼굴로 사진도 찍고? 아니야. 내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함께 여행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가준 거야. 그것도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간다고 할 수 있어? 게다가 얘랑 6개월 전에 헤어져서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청첩장 주려고 연락한 거야. 혹시 안 나가면 나쁜 짓 할까봐 같이 여행 가준 거고. 정말 맹세코 나한테는 당신뿐이거든. 그런 오해받는 것도 정말로 마음의 상처라고. 그럼 사진은 왜 남겨둔 거야? 삭제하고 지워버리면 끝인데 왜 내가 이걸 보도록 만들었냐고. 정말로 신경을 안 써서 그랬어. 나도 어제 부랴부랴 사진 확인하고 버렸거든. 내가 진짜로 이 여자랑 사귀고 있었으면 그런 사진을 남겨둘 리 없잖아. 정말로 떳떳하지 못한 여행이었으면 사진을 내 폰으로 찍었을 리 있겠어? 그제야 저희의 짧았던 만남이 실감됐어요. 이래서 친구들이 길게 만나보라고 한 거였구나. 그런데 지금 당장 파혼하기도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일단 친정에서 특히 아버지의 의사 사위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워낙 컸거든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소문을 다 내셔서 지금 파혼을 결정하면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진을 유심히 보니 사진 속 옷이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초봄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 곧 결혼할 남자를 의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사진을 간직했다면 모를까. 사진을 삭제까지 한 남자가 설마 바람을 피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다만 남편에게는 단단히 일러두기로 했어요. 있지,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남자의 바람은 나한테는 이혼 1순위거든. 나는 내 사람을 남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외도 생각하지 마. 만약 그렇다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그럼 당연하지. 나도 바람 피는 사람은 싫어.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 평생의 반려를 배신하는 행동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꼭 믿어줘. 나한테는 정말로 당신뿐이거든. 전 여친한테도 벌써 말했어. 호호 할아버지가 돼도 나는 우리 와이프뿐이라고. 저는 그 말에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물론 마음의 의심은 좀 남아있었지만 남편은 무척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거든요. 바람을 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였고 저와 있는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줬기에 의심을 없애버리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 쉽게 넘어가지는 않더군요. 그날에는 남편이 집에 없었어요. 1박 2일로 남자 동기들과 낚시 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2달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의심해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친구들끼리만 모여 노는 자리였어요. 몇 번 따라가고 난 뒤부터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따라간 적 없었어요. 그날은 인쇄할 게 하나 있었는데 퇴근한 후에 연락을 받은 거라 집에서 인쇄를 하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잘 쓰지는 않거든요. 핸드폰도 있고 웬만한 건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에 있는 컴퓨터는 남편이 가끔 일을 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게임을 할 때 사용하곤 해요. 컴퓨터가 잠겨져 있지 않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컴퓨터를 열고 자료를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다운받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어딜 갔는지 모르고 이래저래 뒤지다가 메모장으로 된 파일을 모두 열어보게 됐죠.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남편의 카톡 대화 내용이 저장된 문서. 얼마 전 남편은 새로운 폰으로 바꿨는데 그때 이걸 백업하느라 컴퓨터에 저장해둔 대화 내용인 듯 보였어요. 상대방 이름은 동기 춘식이로 되어 있었는데 생각 없이 내용을 훑다가 저는 눈알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대화의 주인공은 춘식이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대화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죠. 그걸 대화만으로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 수밖에요. 남편이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 남자를 자기야라고 부를 리가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두나 백,
화장품을 요구하는 대화가 가득했으니까요.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 대화 내용 중간중간에는 사진이라고만 적혀 있는 곳이 있었는데 실제 사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아래 위로 적힌 글들이 너무 적나라 했어요. 두 사람이 어디까지 가까운 사이인지를 말해주는 문장으로 가득했거든요. 요즘 폼이 좋네? 몸매 관리 중이야? 이런 품평 같은 대화는 물론 방금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 같은 대화. 심지어는 지금 와이프는 여자로서 매력이 1도 없어서 그냥 그 여자 재산 때문에 잠시 살아주는 것뿐이야. 지금은 내가 쓰는 돈 다 대주니까 참고 사는 거지. 얼굴도 볼 것 없고 주부로도 빵점인 여자야. 그나마 돈이 많은 게 장점이지. 이 정도로 빡치는 내용도 있었어요. 둘의 마지막 대화는 말이죠. 자리가 잡히고 개혼할 때 진빚 다 갚고 나면 와이프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살 거야. 그때 되면 빚도 없을 거고 돈 잘 버는 의사 되어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이게 그 대화의 마지막이었네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게 곧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정신을 애써 부여잡으며 그 메모장을 복사해서 제 폰으로 보냈어요. 혹시 몰라서 제 모든 흔적을 다 삭제하고 모른 척 했어요. 물론 이 대화 내용도 증거가 되겠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중간에 그걸 알아차리고 선수 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화가 났다가 울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죠. 그리고 남편이 도착했을 때 남편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과 간식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화가 더 났어요. 제 비위를 맞춰 돈이나 뜯어내려는 이 남자를 지금 당장 내쳐버리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혼해주면 나랑 헤어지고 그 여자랑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이요. 이번에 내게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여자와 모든 관계만 끊어준다면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지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생각했죠.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네. 혹시 나 놔두고 바람피는 건 아니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당신 너무 바쁘니까 걱정되고 그래. 그 말을 꺼내고도 마음속으로는 제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길 바라는 제가 있었어요. 그럴 일 없어. 자기가 요즘 예민한 거야. 나한테는 당신뿐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당신 좋아하는 마카롱이랑 장미꽃도 사왔어. 이거 보고 기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신은 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한 거야?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좋냐니. 난 당신이 상냥한 게 좋아. 내가 가끔씩 하는 어려운 부탁이나 요구도 다 들어주잖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친구랑 1박으로 놀러 갈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지. 안 그래? 당신이 착해서 내가 이렇게 복에 겨운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에 저는 그때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말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죠. 착하다? 그건 멍청하다는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대주는 바보 같은 년이라는 뜻. 난 착한 사람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자기 신용카드 금액 모자랄 때마다 보태줘서 그렇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도움은 되지. 다른 게 더 많아.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게 없었겠죠. 저를 그저 물주로만 생각했으니 다른 게 생각날 리가 있나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내가 주는 애정은 나중에 다 돌려받을 테니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한테 빌려준 돈들 어차피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나한테 갚아줄 거잖아. 안 그래? 솔직히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서 그렇지. 나 자체는 가진 게 크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의사 남편 덕 좀 보겠다는 거지. 아, 그건 걱정 마.
그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줄게. 당신한테 지금 신세 지고 있는 것도 그때쯤에는 다 갚아줄 거야.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 줄게. 아버지도 의사 사위 좋아하셔. 나중에 아버지가 가진 재산도 동생이랑 나랑 반반 나누는 거 알지? 얼마 전에 회갑 앞두시고 재산 정리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 아버지가 자기 죽고 나면 이 돈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준다고 나한테 의사 남편 잘 보필하라 하시더라고. 이 말은 당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침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어지간히도 제가 던진 미끼가 먹음직스러웠나 보더라고요. 장인어르신도 참,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낼 건데, 그렇지? 그렇지.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결혼식 전에 내가 한 이야기 기억하지? 난 바람 피는 사람이 이혼 사유 1위야. 바람만 피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변화는 없을 거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전혀 찔리는 구석도 없이 태연한 그 얼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몸에 밴 그런 만들어진 미소였죠. 잘 알지. 나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 우리 좋은 부부 사이가 되자. 알았지? 좋은 부부 사이는 무슨 돈에 눈이 먼 욕심쟁이 주제에. 남편의 말에 진짜 뜻이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거짓말을 한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요, 이놈. 사람이 아닌 놈이죠. 이혼을 결심한 저는 남편의 뒤를 캐어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이때 저는 결혼과 함께 퇴사를 한 직후였기에 전업주부로 집안일만 하는 중이었으니 시간은 남아 돌았죠. 제 폰에 옮긴 메모장을 정독하며 두 사람의 패턴을 정리했어요. 어디에서 자주 만나는지, 무엇을 자주 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 특정 장소가 자주 언급되는 걸 발견하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상간녀의 모습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내게 친구와 회식이 있어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뒤 제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오늘 상간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역시 상간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더 놀라고 화가 났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결혼식 직전에 제게 들킨 전 여친이었거든요. 소리라도 지르며 당장 뛰어가고 싶은 것을 꾹 참았어요. 참을수록 복수는 속이 시원하겠죠. 지금 당장은 바람난 남편 뒤나캐는 못난 여자처럼 보일 테니까요. 죽어도 그렇게 보여주기 싫었어요. 잘못은 남편 놈과 저 상간녀가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뒤로도 그 여자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닌 지 3일 만에 그 상간녀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다가 아주 좋은 복수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상견례 날 10분 정도 늦게 갈 거라고 말이죠. 사실 여동생은 그 다음 주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여동생이 시집가는 그 집안도 교육자 집안으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교양 있는 분들이셨죠. 자기야,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시간 비워두라고 했지? 오늘 일정 있던 건 아니었어? 오늘은 일정 없어.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그건 도착할 때까지 비밀인데. 일단 정장도 입고 좀 꾸미고 와. 알았어. 어디 좋은 데 갈 거야? 싱글벙글 웃는 남편은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차에 타고는 일부러 내비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직접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줬어요. 남편은 귀찮아했지만 별말 안 하고 잘 따라왔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한 듯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죠. 제가 도착한 시간은 본래 상견례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어요. 가게 룸에 모든 가족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에게는 들어가기 직전에 말해줬죠. 오늘 내 동생 상견례 있어서 온 거야. 뭐? 처제 상견례? 당신이
그걸 왜 비밀로 한 거야? 하고 애써 웃는 남편의 모습이 뭔가 찝찝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상간녀가 이번 주 상견례 있다고 이야기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럴까봐 미리 이야기 안 한 건데 이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와 남편이 들어가자 사돈 될 사람들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상간녀도 앉아 있었죠. 제 여동생의 예비 신우였던 상간녀가 이내 제 남편을 발견하고는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제 옆에 선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 역시 무척 경직된 얼굴로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이 자리를 정해줬는데 하필 상간녀 바로 앞자리가 남편 자리더라고요.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삐걱대는 모습이 제 눈에는 얼마나 잘 보이던지. 이쪽은 저희 언니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형부예요. 동생이 저희를 소개해주고 나서 저는 인사를 드렸죠. 그쪽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한 후 저는 상간녀의 얼굴을 일부러 빤히 쳐다봤어요. 상간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쪽 여동생분은 제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아닐까요? 상간녀는 재빠르게 모른다며 제 말을 끊어내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저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네요. 몇 개월 전에 본 거라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계속 이어지자 갑자기 남편이 저를 잡아 끌더라고요. 여보, 나 차에 뭘 놔두고 와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잠시만 밖에 같이 나가줘. 혼자서 들고 오기 힘들어서. 지금 나가는 건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지. 적어도 식사 다 하고 나가는 길에 가져오면 또 몰라도. 그리고 차에 아무것도 없던데 뭘 가져와? 당신 오늘따라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아니야. 누가 안절부절 못한다고 그래. 진짜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 그럼 잠시만 있어봐. 저는 저를 끌어당기는 남편을 잠시 멈추고 일어서서 여동생의 사돈어른을 향해 공손히 말씀드렸어요. 사돈어르신,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축하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조만간 의사사위 생길 수도 있으시겠네요. 제 말에 사돈댁 두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 얼굴은 아주 망가졌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돈 처녀, 우리 딸은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고 결혼 이야기도 없는데. 아, 모르셨군요. 두 분의 따님께서 현재 제 남편과 사귀고 있거든요. 저와 만나기 전부터 저와 결혼한 지금까지 매주 매달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남자는 저와 헤어지고 그쪽 따님과 결혼하고 싶다네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저희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최서방이 뭐를 어째? 양가 부모님이 모두 놀랐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곧 숨이 넘어갈 만큼 놀라고 말았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재빠르게 무릎 꿇고선 제게 애절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조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응? 제발 부탁인데 우리 나가서 이야기하자. 조용한 데서 오해 좀 풀자고. 이런 자리는 진짜 그런 말 하기 어울리지도 않고 진짜 이 사람과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 이걸 보고도 그 말 할 수 있을지 볼까? 나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 내가 오해한 건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걸 보면 정확해지겠지. 저는 가방에 넣어왔던 인쇄물을 탁자에 올렸어요.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인쇄했더니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뭐 그러라고 크게 뽑았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불륜을 정확히 특정하는 문장만 뽑아서 인쇄했죠. 종이 내용을 보는 양가의 부모님들은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서로의 관계를 뚜렷이 보여주는 그 대화 내용에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하기 쉬웠으니까요. 그리고 상간녀는
그 인쇄물들을 부랴부랴 숨기려고 열심히 주었지만 제가 한 장만 뽑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허공에 수십 장을 뿌려주니 그걸 회수하려는 생각은 못 하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또 한 명 일그러진 얼굴의 사돈 어르신이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도록 떨고 있었어요. 아니, 여보게,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이름도 춘식이로 되어 있고, 그니까 이건 내 딸이 아닐 거야. 착한 내 딸이 불륜을 저질렀을 리가 없어. 사돈 어르신이 당황한 말투로 저에게 뭔가 잘못됐다며 말했어요. 필사적으로 딸을 변호하려 애쓰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가 딸을 변호하는 건.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해드렸어요. 그게 궁금하신가요? 불륜을 하면서 당당하게 여자 이름을 저장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이름은 가명일 겁니다. 그렇지만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하세요. 그러니까 아가씨, 폰 좀 빌려주실래요? 당신 전화기로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면 분명 대학 동기 춘식이라고 뜰 텐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 제가 남편의 전화번호를 읊는 도중에도 상간녀는 절대로 자기 폰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흥분해서 말했죠. 뭐하고 있어? 빨리 전화해봐. 너 설마 진짜로 불륜을 저지른 거야? 유부남이랑 사귄 거냐고. 번듯하고 멀쩡한 오빠 밑에 이런 여우 같은 여동생이 있다니. 애가 달아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불륜을 확신하신 아버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뭔 일이냐. 설마 최서방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이야. 내가 바라던 사위가 내 딸한테. 아버지, 의사 남편 두신 거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이제 이런 남편 필요 없어요. 머리만 좋으면 뭐해요? 그 좋은 머리를 몰래 바람 피는 데나 활용하는데. 여보,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그치만 이혼만은 안 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내가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이혼한다고는 말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하나부터 10까지 당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할 테니까 제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남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제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한데 나는 당신 ATM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부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사실 그 톡 대화 내용 나 다 봤어. 당신이 폰 바꾸기 전에 백업해둔 예전 내용까지 싹 다. 이런 대화를 보고 제정신으로 당신이랑 계속 만날 수 있겠어?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데 내가 왜 당신이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다면서.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헤어져 준다니까? 그 후에 둘이서 콩을 볶든 깨를 볶든 행복하게 잘 살면 되잖아. 왜 결혼 도중에 사람을 바보 만드냐고. 6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졸라서 할 만큼 우리 집 돈이 탐났어? 그런데 어쩌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돈 못 주는데. 다른 데서 알아봐 이제. 아니야, 진짜 오해야. 그 뒤로 우리 진짜 만난 적 없고 나는 당신뿐이라고.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돼. 나 진짜로 당신 돈 때문에 만난 거 아니야. 그냥 그건 헛소리가 나온 거고. 그래, 술 취해서 그랬나 봐. 나는 기억도 안 난다고. 나 진짜 이혼 못해. 왜? 얼굴도 못생겼고 주부로도 못 쓰는 여자가 뭐가 중요해서. 아, 여전히 돈 때문이니? 그렇다면 이제는 저 여자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내 돈은 다 돌려받을 거야. 위자료는 물론 상간녀 소송도 걸 거야. 위자료 싹 다 받아먹을 거고 내가 당신한테 사준 것들은 고스란히 놔두고 가야 될 거야. 가져가고 싶으면 돈 내고 가져가던가.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상간녀를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잘 들으셨죠? 당신한테도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소송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속이잖아요. 언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시누이라니 그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고요. 동생에게는 정말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 잘못은 저 두년놈이 저질렀는데 왜 저와 제 동생
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에게 처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동생은 과하게 충격받았어요. 그렇지만 신의로 그 상간녀를 대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애초에 그 남자도 아버지의 중매로 알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오빠 결혼은 다시 생각해볼게요. 교육자 집안이라고 해서 다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상간녀를 신우이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싫지 않을까요? 그것도 언니의 가족을 깬 장본인인데.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마자 친정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야, 이 괘씸한 놈아! 내 돈 내놔! 개원할 때 나한테 빌린 돈 당장 개원해! 이 사기꾼 놈아!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폈어? 게다가 내가 맞선을 이야기할 때도 둘이 사귀고 있었다고? 내가 내 손으로 딸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 책임 어떻게 질 거냐? 어떻게 질 거냐고!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와이프에게 충성을 다해서.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넌 내 딸만 속인 게 아니라 우리까지 속인 거야. 그래놓고 뭐? 충성? 아주 거짓말이 입에 붙은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우리 딸을 돈 뽑는 기계로 생각했다고? 그 돈으로 저 여자랑 놀러나 다닌 거야? 너 같은 놈한테는 단돈 1원도 아까워. 내가 줬던 돈 다 돌려주지 않으면 너 일할 때마다 찾아가서 돈 갚으라고 시위할 거야. 저는 저보다 더 흥분한 아버지를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버지가 다 해버리셨거든요. 결국 남편은 아버지에게 빌린 돈 7천만 원에 의원 개원을 명목으로 빌린 대출금 1억 5천까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됐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번 달까지 쓴 엄청난 금액의 신용카드 금액에 곧 이혼 소송으로 지불해야 할 위자료도 내야 했죠. 그러니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저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냐? 네가 진짜로 유부남이랑 만난 게 맞아?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쪽 집은 저쪽 나름대로 뒤집어졌더라고요. 파혼당한 상간녀의 오빠도 자기 여동생을 추궁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지금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인 건지 알기나 해? 미치려면 적당히 미쳐야지. 왜 남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먼저 사귀고 있던 남자였다고. 뺏긴 건 저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봤자 유부남과 만난 미혼 여성, 그 부분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참 바쁜 그 집 사람들을 놔두고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은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먼저 내보냈죠. 어차피 이혼은 제가 하는 거고 두 분 부모님이 너무 흥분해서 곧 쓰러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뒤로 제가 밖으로 나오는데 남편이 저를 쫓아 나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질게. 맹세코 그 여자랑 더 이상 만나지 않을 테니까 나 버리지 마, 응? 지금은 안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럼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왜 밖에 나와서야 하는 건데? 헤어질 거면 그 여자 있는 자리에서 선언했어야지. 아직까지 그 여자가 신경 쓰이나 봐? 이 상황에서도 참 대단한 사랑이네. 그 여자가 그 헤어지자는 말 들을까봐 신경 쓰는 걸 보니 한 번 속았으면 많이 속은 거야. 두 번 다시는 안 속을 거고 당신이 진짜 그 여자랑 헤어진대도 나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제 이혼할 거니까. 그리고 당신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늘 중으로 집에서 나가줘. 아니면 당신 물건 싹 다 용달차에 실어서 시골에 있는 시댁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결국 제 으름장에 남편은 불이 나게 집으로 가 자기 물건을 챙기더라고요. 홈캠으로 보니 비싼 물건부터 쭉 쓸어 담는데 저런 본성을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후 전 남편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바로
여동생과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였어요. 상간녀의 오빠요. 그는 상간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렇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정말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뭐해? 빨리 사과드려. 우습게도 상간녀의 오빠와는 달리 상간녀는 상당히 삐딱한 모습이었어요. 왜 내가 사과해야 해? 그 남자는 내 남자였어. 이 여자가 나중에 와서 내 남자를 돈으로 꼬신 거라고. 게다가 이 여자는 돈만 보고 결혼한 물주였거든?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 나한테서 남자를 뺏어간 건 이 여자지. 그리고 사과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웃겼어요. 두 분 여기 왜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아요. 저희는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제 전 남편과 잘 만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남자 지금 한 푼도 없어요. 말 그대로 빈털털이죠. 저한테 다 털린 데다가 이번에 위자료도 내야 하거든요. 뭐 제가 불륜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면 상간녀 소송비를 남편이 대주기도 한다는데 그럴 돈은 없을 거예요. 그럴 돈 있으면 저희 아버지한테 빚부터 갚아야 할 테니까요. 상관없어. 어차피 자기 병원 가진 의사라 그 정도 돈쯤 금방 벌거든? 그러니까 오빠, 왜 날 여기로 데려와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건데. 아빠도 그래. 의사 사위 두는 걸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렇죠. 의사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개원하느라 은행에서 1억 5천 빌렸고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7천만 원을 빌렸고 저한테도 2천 정도 더 빌렸어요.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서 위자료도 상당히 나올 거고. 그 빚 청산하려면 1년 안에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집을 팔면 되잖아. 그 남자 집이 평수도 넓고 꽤 노른자 땅에 있어서 돈이 된다고. 아, 그 집이요? 그 집을 자기 집이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쩌죠? 그건 제 아버지 거였고 지금은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결혼 전부터 아버지 명의였으니 그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자 씀씀이가 좀 해퍼요. 이제까지는 제가 신용카드 값을 많이 메워줬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이 그 일을 해주셔야겠네요. 저번 달 건 카드빚이 거의 2천만 원이던데. 뭐 사랑한다면 그 정도 돈쯤 내줄 수 있죠. 안 그래요? 제 말이 계속될수록 상간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제잘거리던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오빠는 그 와중에 저에게 어필하더라고요. 이 못난이는 제가 교육을 잘 시킬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 결혼을 어떻게든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쪽 말씀도 이해는 가요. 그치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지금 이 사태에 분노를 하셔서요. 상간녀 당신이 호적 파이고 남이 되지 않는 이상 제 여동생과의 결혼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남이 되더라도 이미 서로 간에 안 좋은 이미지만 쌓여서 그쪽 부모님들도 저희와 다시 연을 맺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상간녀의 오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남자가 제 여동생을 더 많이 좋아한 듯 보였어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가족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인데. 저는 헬쓱한 얼굴의 상간녀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상간녀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치만 그 사람에게 빚이 많으니까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가 결혼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또 모르죠? 저처럼 돈 뽑아주는 기계 노릇만 하다가 돈 다 갚고 버려질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을 즐기세요. 이제 그 남자 솔로거든요. 뭘 해도 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쵸? 제 말에 상간녀는 기분이 상한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상간녀의 오빠도 부랴부랴 동생을 따라 나가더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에게서 연락은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상간녀는 집에서 의절당하고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전 남편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골라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아직 저와 아버지 빚을 다 갚지도 못한 주제에 고가의 물건을 사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일부러 다가가 아는 체 했어요. 이런 곳에서 다 보네? 잘 지냈어? 그랬더니 제가 들고 있는 봉투부터 보더라고요. 결혼 시절 전 남편이 갖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던 그 고가의 시계였거든요. 어머, 이런 데서 만나네? 잘 지내? 아, 이거 역시 알아보네. 1년 전이었으면 당신 것이 됐을지도 모를 시계야. 지금 재혼한 남편 생일 선물이거든. 뭐? 1년 만에 벌써 재혼? 너 설마 나 만나고 있던 동안 바람 폈어? 맞바람이면 나만 이런 고생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미안하지만 맞바람은 아니야. 당신이 오해하는 것도 이해해. 솔직히 나는 당신한테 너무 당해서 다신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내 짝은 다른 데 있었더라고. 그런데 상간녀랑은 잘 지내? 그쪽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야. 상간녀 소송비 못 내준다고 하니까 헤어지자더라. 너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했어? 뭐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당신이 이룬 것 중에 뭐 하나 당신 힘으로 이룬 게 없다는 거 말이야. 빚이 그렇게 많다는 게 헤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면 이해는 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확실히 큰 금액이잖아. 이렇게 이혼하고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이혼한 뒤로 사람 많이 변했네. 그런 이야기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 행복처럼 여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외도라고 해봐야 딱 한 번이었잖아. 외도 한 번에 이혼당했다고 하면 어디 가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만큼 당신이 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거지. 웃기시네. 외도는 한 번뿐이었지만 그동안 나한테 해온 거짓말은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속였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겨우 가라앉힌 화가 끓어오를 것 같거든? 결국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 남편이 먼저 자리를 뜨더라고요. 하긴 지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텐데. 게다가 그렇게 사치 때문에 피를 봤으면서 여전히 비싼 브랜드만 둘러보러 다니는 전 남편을 보니 이혼한 게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솔직히 이혼 후에 제가 언제나 즐겁고 개운한 마음이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고 적적한 시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동네 소꿉친구랑 이혼을 계기로 자주 만나게 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저를 좋아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빨리 결혼하는 바람에 저를 향한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혼 후에 고생으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절 보고 위로해주러 왔다가 제게 고백해 오더라고요. 저는 저만을 꾸준히 바라봐준 그 친구의 모습에 그 사람과 재혼을 결심했어요. 이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데 재혼을 결심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긴 결과였어요. 이혼 소송 끝나고 바로 혼인신고도 했고요. 재혼한 사람은 의사처럼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유망한 직업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저만을 바라봐주는 듬직한 사람이에요. 제 이혼 후에 아버지는 조건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물론 서로 조건이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 나중에 저처럼 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의사 사위를 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제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는 신뢰와 사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자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런 사람, 이런 사연도 있다는 걸 모두와 나누고 싶어서 긴 글을 써봤어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